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독자님들 중 눈치채신 분들이 이미 계시겠지만 그동안 아껴두었던 책들과 저자들을 제가 요즘 들어 하나 둘씩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조셉 머피의 저서 중 가장 유명한 저서는 아무래도 1963년 출간된 잠재의식의 힘인데요. 오늘 이 책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셉 머피의 생각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론적인 부분은 사실 월리스 와틀스, 나폴레옹 힐, 네빌 고다드, 밥 프록터 등을 통해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더 와닿으실 수 있도록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실제로 이루어진 여러 사례들 중에서도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케이스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에 사는 젊은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웨일스에서 광부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정말 온종일 뼈 빠지게 일했지만 월급은 쥐꼬리만 했죠. 신발을 사줄 돈이 없어 아들은 맨발로 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1년에 2번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과일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평소에는 버터, 우유와 감자로 끼니를 버텼어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학교에 백내장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안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지금은 앞이 잘 보인대요. 저도 의사가 돼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아들아, 나는 지난 25년간 이런 순간을 대비해 $8,000를 저축해 놓았단다. 학업을 위해 저축해 놓은 돈인데 일단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는 이 통장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한다. 졸업 후에 이 돈으로 개인병원이 즐비한 런던 중심가에 개원하는 게 어떻겠니? 그때까지 이자도 계속 붙을 테니까 돈은 불어날 거고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도 든든할 거야. 의대 공부하는 동안 정말로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이 돈을 써도 좋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자가 계속 쌓이도록 정말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졸업하면 너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절대 그 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대를 다니며 비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일 밤과 주말에는 약국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학과 수업 조교를 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은행에 있는 돈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졸업할 날이 다가왔고 이윽고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한평생 광부로 살았다. 돈이 안 되는 직업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통장에는 돈은 없다.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금광이 있단다. 캐도 넘치는 고갈될 일이 없는 금광 말이야. 네가 네 안에 있는 금광을 발견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였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순간 엄청나게 당황을 했겠죠. 의대에 진학하기 전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그 돈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으니까요. 몇 분이 지나 아들은 실망과 충격에서 조금 회복한 후 아버지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바로 부자라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는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이 은행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 느낌은 용기와 믿음, 자신감을 주었고 자기 스스로를 믿게 해주었던 겁니다. 은행에 $8,000가 있다는 믿음은 실제 자신의 이름으로 된 $8,000짜리 계좌를 가진 것과 정확히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결국 가난한 광부였던 아버지는 의대를 가는 아들을 지원해줄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불을 갖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오래된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외과의사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이 믿음을 갖는 데는 반드시 아버지의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다 정확히는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차이점은 있죠. 아버지가 말해줬을 때는 단 한 번으로 충분했지만 스스로 이걸 할 때에는 보다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 역시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수입을 내가 아는데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하고 받아오시는 월급으로 어떻게 그 돈을 모으셨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 계좌를 보여달라고 했다면 과연 이 아들은 그렇게 주경야독하며 의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의대에 진학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대 진학은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생계를 위해 바로 돈을 버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거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대답은 아니요예요. 저에게 10번, 100번을 물어봐도 제 대답은 아니요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정말 많이 알아야 5%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은 하루에 5만 개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의 이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5만 개에서 8만 개 말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하는 생각은 하루에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그냥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들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잠재의식이 올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잡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고 컨트롤할 수 없고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떠오르는 소위 그 잡념들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결론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95%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에피소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생각을 훨씬 더 강하고 통찰력 있게 표현해준 조셉 머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생각을 조심하라. 경제적 결핍이나 한계에 대한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가난이나 부족함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마라. 힘든 일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이웃이나 친척에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축복에만 집중하라. 번영을 향한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워라. 어디에서나 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라. 부를 향한 감각이 실제로 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 현재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는 이야기하지 마라. 생각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낸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나 다름없다. 다음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셉 머피의 강연 후 로저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요. 실전에서는 안 통해요. 박사님 강연을 들은 지난달부터 하루에 2번씩 번영, 풍요, 성공을 확언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지지리도 못 사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사업으로 번 돈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니까요. 그 세금들은 철밥통 공무원들과 복지수당만 축내는 사람들에게 가버리겠죠. 조셉 머피가 그와 대화를 나눠보니 로저는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늘 경제적 어려움을 한탄하는 습관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세금 정책, 복지제도 같은 사회 시스템을 탓하며 자신은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자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재의식은 가장 주목하는 생각을 흡수해 인생에서 경험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조셉 머피도 정확히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로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원하는 걸 확언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시나요? 그러자 로저는 아침 저녁 5분씩이요. 박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이에 대해 조셉 머피는 금전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세금이나 정부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데는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쓰시나요? 이 질문을 듣자 로저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그리고 조셉 머피가 이어서 로저에게 말해줍니다. 금전적으로 어렵다고 끊임없이 불평할수록 문제가 계속 커져 궁핍하게 됩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해 정말 피해자로 만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문제에 관해 외부 요인을 탓하기 시작하면 그 외부 요인의 정확한 타겟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을 깨달으면 진정으로 상황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법칙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로저는 저자의 조언에 따라 사고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시간이 흘러 월말이 되고 연말이 되자 상황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로저는 결국 부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역시 당연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말을 보여주는 실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집중하는 것을 점점 크게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전자기기든 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독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원하는 어떤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머리를 한 사람들 역시 여러분에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포착될 겁니다. 일상 속 아주 작은 예시지만 이건 삶의 모든 분야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집중하신다면 처음엔 작은 점에 불과했던 그 무언가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여러분보다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 무언가라는 세상 속에 살게 될 정도로 커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집중해야 할 그 무언가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이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저자의 강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강연 후 소피라는 젊은 디자이너가 찾아왔습니다. 엄청나게 속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이번 일을 망치면 업계에서 매장될지도 몰라요. 박사님께 배운 대로 문제를 이겨내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확언했어요.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써도 상황이 나빠지기만 해요. 박사님이 알려주신 기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조셉 머피는 대답합니다. 소피, 당신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상사가 뒤에 서서 당신이 일하는 걸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참견하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 식으로는 일 못해요. 상사가 괜찮은 조언을 해준다고 해도요. 그래도 도움은 안 돼요. 상사라면 제가 업무를 잘 파악했는지 확인만 하고 제가 알아서 일하도록 내버려둬야죠. 옆에 딱 붙어서 닥달하면 제가 당연히 실수하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저자는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나도 동의해요. 그리고 그 말은 잠재의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끊임없이 확언하는 행위는 잠재의식 옆에 딱 붙어서 하나하나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당신의 행동은 잠재의식이 자기 할 일을 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 과연 일을 잘 해낼지 걱정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결과를 최대한 생생하고 온전하게 시각화한 다음 시각화한 상상을 현실로 이루는 일은 무한한 힘을 지닌 잠재의식에게 그저 맡겨두면 됩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궁금증을 지닌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셉 머피는 확언이라는 것이 더 많이 할수록 효과도 더 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시간을 내서 확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이 방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하는 것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확언을 틈날 때마다 막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고 봐요. 조셉 머피의 말처럼 부하 직원을 믿지 못하고 그 뒤에 서서 일하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직장 상사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건 자신의 잠재의식을 못 믿어서 계속 감시하고 닥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건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투명하지 않은 머그잔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안에 물이 들어있을지 없을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머그잔 가까이로 가서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을 실제로 보고서는 이 안에 물이 있는 걸 나는 믿는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면서 사기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까지 뭐가 가시적으로 좀 성과가 나타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믿겠다는 자세를 고수하실 건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다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아직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뭔가 될 것 같을 때 그제서야 이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물이 담겨있는 머그잔을 확인하고 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어야 하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이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무언가에 도전하기 전에 바로 그때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